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안내하면 오늘인 13주차 수업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주 수업인 14주차 수업인 12월 16일에는 팀 발표를 우선적으로 소화를 한 이후에 남은 시간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의 마지막 시간인 12월 23일 제 12주차, 15주차 시간에는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때에 여러분이 익숙해졌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객관식 7문항과 주관식 2문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제와 안내는 14주차 다음 주에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간고사가 그러하였듯이 우리 과목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또 워크숍에 참여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기말고사에 반영하기 때문에 본 수업에 충실하였던 학생은 크게 준비하지 아니하여도 기말고사에 충분히 응시할 수 있고 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수업에도 여러분이 충실하게 임하여서 또 기말고사의 좋은 평가의 디딤돌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장. 네. 네, 반장은 지금 몇 팀에 소속돼 있지요? 저 지금 5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5팀은 반장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팀원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피드백이 원활하다고 생각되어지는지 아니면 조금 소통이나 이런 피드백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는 팀인지요? 저희는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좀 다들 의견이 잘 맞아서 각자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5팀은 이제 카카오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팀원들도 빨리빨리 참여를 해주고 있어서 이게 소통이라든지 또 어떤 연락하는 면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다라고 이제 반장이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고 또 기대하기는 다른 팀들도 이렇게 팀원들 간의 소통이나 또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올해 초인 2021년 4월 달에 책 한 권이 출간이 되었는데 책의 제목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숲은 고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마들렌 치게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숲은 식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와 또 여러 꽃들 또 이끼류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막한 곳, 그 다음에 정적인 공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책의 저자인 마들렌 치게는 숲이 결코 조용한 곳, 정적이 흐르는 곳이나 정적인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면에는 이 숲이 끊임없이 또 나무와 나무가 소통하고 있고 또 풀들과 풀들이 소통하고 있으며 이끼와 이끼가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그 소통의 방법이 이렇게 음성이나 또 이런 파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만으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식물을 키우고 또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관찰과 또 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소개를 하면 우리 반장 박은유 학생은 네. 이 평택에서 좀 농촌과 또 도시가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지역 같은데 혹시 농사를 짓거나 또 이렇게 돕는
또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옥수수를 이제 이렇게 심어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이 옥수수를 빽빽하게 심어 놓고 또 어떤 부분에는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빽빽하게 한쪽은 이렇게 개알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옥수수를 심었다고 합니다. 자, 옥수수가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옥수수는 뿌리가 먼저 넓게 자랄까요? 이파리가 더 넓게 자랄까요? 어, 뿌리가 넓게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아, 먼저는 이제 뿌리가 이제 이렇게 자라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식물을 이렇게 뽑아보면 알겠지만 이 뿌리라는 것이 이 무한정 옆으로 이렇게 자라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딱한 이 그 땅을 이렇게 이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많이 가봤자 한 뭐 30cm 이내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옥수수가 한 2m까지 성장하다 보면 이 잎이 이제 늘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그 잎의 늘어짐에 따라서 이제 좌우로 한 1m 이상까지 또 이렇게 바람이 불면 또 휘청휘청하다 보면 더 넓게 이렇게 이파리 쪽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옆에 있는 옥수수하고 이렇게 중첩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가 먼저 이렇게 접촉이 생길 수 있을까요? 뿌리일까요? 아니면 이파리 쪽일까요? 이파리입니다. 네, 이파리 쪽이 먼저 이렇게 옆에서 자라고 있는 옥수수 잎하고 먼저 이렇게 충돌이거나 접촉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옥수수가 이파리가 접촉되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뿌리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관찰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옥수수가 왜 그 이파리가 그렇게 접촉한 옥수수의 반대 방향으로 이 뿌리가 뻗어 나가고 자라갈까요? 서로 엉키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이파리가 부닥친 쪽에는 벌써 그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 쪽이니까 그쪽으로 뿌리가 가봤자 영양분을 그 옥수수하고 경쟁을 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쪽에는 부닥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옥수수 독자적인 이제 영양분을 다 독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뿌리를 더 많이 뻗어서 그 영양분을 또 땅에 있는 그런 영양소를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들렌 치게가 이런 옥수수의 특성을 통하여서 그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옥수수도 이 줄기 부분하고 이 뿌리 부분하고 어떤 소통의 연결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일관적으로 이파리하고 안 부닥치는 쪽으로 뿌리가 이렇게 뻗어나갈 수는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하여서 실험치를 통하여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파리가 부닥치지 않는 쪽으로 뿌리가 자라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또 계획적인 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욕을 하거나 또 비하할 때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동물만도 못한 사람 또 동물만도 못한 팀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마들렌 치게의 책에 의하면 식물들도 서로 소통을 하고 또 협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협력하지 못하는 팀원이 있다라고 하면 또 팀원들과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팀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옥수수만도 못한 사람 또는 옥수수만도 못한 팀이라고 이렇게 비아냥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반장. 네. 네, 5팀은 최소한 옥수수보다는 더 많은 소통과 또 이런
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라기는 나머지 팀들도 우리가 옥수수만도 못한 또 동물도보다도 소통이 덜 되는 이런 팀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 단톡방에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하면 빨리 반응을 해주고 또 참여하고 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또 함께 좋은 발표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을 위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에 어려움 느끼는 정도를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결정장애는 다른 말로 선택장애 또는 햄릿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공 햄릿은 고민이 많습니다. 자꾸 이유를 대면서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우유부단한 인물입니다. 복수를 해야 할지 선택의 순간에서 갈등하다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햄릿의 모습에서 착안해 햄릿 증후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장애를 부추기는 것은 오히려 너무 많은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더 선택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와 정반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식료품 중에 어떤 날은 6종류의 잼을, 다른 날은 24종류의 잼을 테이블에 쌓아두고 어떤 날이 더 잘 팔리는지를 실험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6종류의 잼을 전시했을 때가 10배 이상 판매량이 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종류의 잼이 쇼핑객들의 결정장애를 일으키고 구매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행동경제학과 교수인 콜린 캐머런은 국제학술지 자연인간 행동에 관련한 논문에서 인간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는 보상과 선택 평가의 어려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8가지에서 15가지가 될 때에 가장 적당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는 없는 이만 못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과 결정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교재 209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면 이 장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연습해 보는 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갤라트는 개인의 결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최적의 환경을 선택해 간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사결정 8단계를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의식입니다. 목표 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입니다. 가능하면 질 좋은 정보를 찾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대한 열거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처 자원을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넷째는 대안의 결과 예측입니다. 각각의 대안의 결과가 어떠할지 미래를 미리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안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치 평가.
그러한 목적과 방법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결과가 가질 가치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7번째는 그 모든 과정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선택만 가능합니다. 8번째, 평가 및 재투입. 이러한 과정을 갖춰서 의사 결정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다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피드백의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 21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의사 결정을 할 때에 볼 수 있는 흔한 잘못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결정을 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또는 먼저 생각나는 것을 따랐거나 다른 대안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다른 방안을 채택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거나 정보를 좀 더 수집하고 또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나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따랐다라는 이러한 잘못들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교재 21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우리가 1장에서 농구와의 유비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 할 수 있는 좋은 본이 되어지고 또 좋은 의사결정 모형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형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우리의 상황에 맞는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모형이 갖게 되어지는 장점을 따라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합리 모형 또는 고전적 모형으로 불리우는 것인데 가능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동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목표의 극대화와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모형입니다. 하지만 이 모형은 비현실적이고 또 현실에서 사용하기 힘든 비실용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 모형으로 최적의 대안은 아니지만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것이면 감수하는 의사 결정입니다. 이것은 의사 결정자의 사회심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현실적인 모형이며 만족할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대안을 탐색함으로써 대안이 이 수준을 넘을 경우 이를 선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의사결정 문제를 처리하는 데 매우 적절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증 모형으로 의사결정자의 능력의 한계와 결정기술의 제약을 인식하여 현재의 대안과 이를 약간 변형시킨 제2의 대안을 비교하여 보다 향상된 것을 추구하는 기술적, 실증적 모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틀이나 기존의 정책에서 수정하거나 보다 개선된 방안을 추구하여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의 결정에 수반되는 갈등과 혼란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혁신적인 의사결정에는 부적절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합 모형으로 합리 모양으로 본래의 목적을 설정하고 결정은 점진적 방법을 취하는 모형입니다. 장기적, 단기적 변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모형이 아니라 절충 모형과 혼합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정 모형은 만족화 모형과 점증 모형에 대한 비판에 나온 것으로 직관 판단 및 창의와 같은 초합리성을 통하여 최적의 결정을 얻으려는 이상적인 모형입니다. 하지만
초합리성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재 212페이지 5번째 줄 11.2 좋은 의사결정 모형. 우리는 왜 결정이 필요한지 분명히 하며 대안을 생각해보고 다양한 대안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이 결과로 도덕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 결과에 비추어 어떤 대안이 최선인지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교재 212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11.2.1 왜 결정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하라.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때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목적, 즉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재 213페이지 두 번째 줄 11.2.2 대안을 꼭 생각해 보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공고를 고려할 때 빠지기 쉬운 가장 흔한 잘못 중 하나는 우리가 합당한 대안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정한 다음 나중에 그런 선택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사결정을 할 때 잠시 멈추어 서서 대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낡은 습관을 고치기란 쉽지 않으며 따라서 새로운 습관을 체득하려면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재 215페이지 두 번째 줄 11.2.3 다양한 대안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그렇게 될 줄은 나는 몰랐다. 대안들의 결과를 따져보려면 상상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능한 결과는 아주 분명해서 당장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양한 결과들을 미리 다 살펴볼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를 덜 겪게 될 것입니다. 교재 21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11.2.4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 또 나쁜 것인지를 생각하라. 만약 결핵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 결핵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행위에 가능한 결과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두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으로 수백만 파운드에 당첨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아주 좋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는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와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재 219페이지 세 번째 줄 11.2.5 도덕적 책임이나 윤리의 책임을 적절히 고려하라. 일반적으로 말해 여러분은 의사결정을 할 때에 결정들의 목록에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포함시키고 그것들을 위반할 경우 얼마나 나쁜 결과가 생길지를 가름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을 샀을 때 생길 수 있는 결과와 아울러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점도 어느 정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사람이 복권을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고 보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2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11.2.6 결과에 비추어 어떤 대안이 최선인지를 비교해 보기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적절한 대안을 다 생각해 보았고 그런 대안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따져 보았다면 이제 여러분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할 순간입니다. 만약 딸이 집 피아노가 낡았고 그래서 음악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딸아이는 피아노에 점점 실망을 해서 피아노 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피아노를 사는 경우입니다. 딸이 선호하는 새 피아노를 사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 피아노의 값이 너무 비싸고 또 그 피아노를 살 만큼의 돈이 없다라는 점을 고려합니다. 세 번째, 피아노를 고친다. 피아노를 수리한 경험의 사람들의 평판이 좋았고 게다가 딸이 피아노를 고치기만 하면 계속 연습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피아노를 고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상당한 탐구와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가늠해 보름으로써 우리는 보다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